실수로 계산하지 못한 4,000원 때문에 범죄자가 된 재벌 할아버지의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 오후 2시경에 햇살이 아파트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던 그날이었다. 박성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느긋한 걸음으로 집 근처 무인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한강 둔치를 따라 1시간씩 걷는 덕분에 허리는 꼿꼿했고 흰머리가 성성한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늘 머물러 있었다. 검은색 등산복 차림의 그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자동문이 열리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다. 무인 매장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웅웅거렸다. 성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매대 사이를 거닐며 필요한 물건들을 골랐다. 우유 한 팩, 식빵 한 봉지, 계란 한 판,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4개. 마지막으로 라면 코너로 가서 신라면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 장바구니가 제법 무거워졌다. 그는 셀프 계산대 앞에 섰다. 큼지막한 터치스크린 화면이 그를 맞이했다. 성수 할아버지는 노안경을 코 위로 올리고 한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어 올려 계산대 위에 놓았다. 바코드 스캐너 앞에 물건을 하나씩 가져다 댔다. 삑삑삑. 우유, 식빵, 계란이 차례로 인식되었다. 화면에 가격이 하나씩 표시되며 합계가 늘어났다. 그런데 요구르트를 스캔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성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젊은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급하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시계를 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해서요. 젊은이의 말에 성수 할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 그러시구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는 서둘러 나머지 물건들을 스캔했다. 요구르트 4개를 빠르게 스캔하고 마지막으로 라면을 집어 들려는 순간 장바구니가 기울며 계란판이 떨어질 듯 했다. 그는 황급히 한 손으로 장바구니를 잡았다. 화면을 보니 이미 합계가 15,000원 정도 표시되어 있었다. 라면을 스캔했다고 착각한 그는 카드를 꺼내 결제를 완료했다. 영수증이 길게 뽑혀 나왔고 그는 물건들을 다시 장바구니에 담아 매장을 나섰다.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다. 집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였다. 성수 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정순이 할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소? 그래요, 장 봐왔어요. 성수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장바구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냉장고에 넣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TV 뉴스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오전 11시경이었다. 성수 할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성수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였다. 네, 그런데요.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입니다. 절도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경찰서로 출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수 할아버지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절도? 자신이 무엇을 훔쳤다는 말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뭘 훔쳤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70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도둑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출두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와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다.
성수 할아버지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정순이 할머니가 물었다. 누구한테서 온 전화예요? 경찰서래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래요. 뭐라고요? 당신이 뭘 훔쳤다고? 정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부는 한참을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점심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성수 할아버지는 오후 1시 반에 집을 나섰다. 강남경찰서는 집에서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다. 그는 평소 입던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경찰서라는 곳에 가는데 함부로 옷을 입고 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하철 안에서 그는 계속 생각했다. 대체 무엇을 훔쳤다는 것일까? 최근 며칠간 어디를 다녔던가? 백화점? 마트?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성수 할아버지는 민원실로 안내받았다. 생활안전과 형사가 그를 작은 조사실로 데려갔다. 형사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앉으세요. 성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형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사흘 전 오후 2시경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인 편의점요? 그제야 성수 할아버지는 그날 장을 보러 갔던 일이 떠올랐다. 아, 그날 제가 장을 보러 갔었는데 다 계산하고 나왔는데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형사는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성수 할아버지가 셀프 계산대에서 물건들을 스캔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유, 식빵, 계란, 요구르트를 차례로 스캔하는 장면. 그런데 라면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가 장바구니가 기울자 황급히 잡고 그대로 결제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라면은 스캔되지 않았다. 성수 할아버지는 입이 떡 벌어졌다. 아, 이게 제가 실수로. 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실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말 실수였습니다. 뒤에 손님이 급하다고 해서 제가 서두르다가 라면을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4,000원입니다. 4,000원. 성수 할아버지는 한숨이 나왔다. 고작 4,000원 때문에 경찰서까지 오게 되다니. 제가 지금 당장 가서 물건값을 치르겠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그는 간절히 말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요? 당연히 해야죠. 얼마를 원하는데요? 50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성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4,000원짜리라면 한 봉지에 대한 합의금이 500만 원이라니.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4,000원짜리 물건에 500만 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피해자 측에서는 무인 매장 특성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큰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요. 본보기라니 제가 무슨 상습 절도범입니까? 70. 평생 남의 물건 한 번 건드린 적 없는 사람입니다. 성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피해자와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사는 피해자인 편의점 주인의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그날 저녁 성수 할아버지는 편의점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이름은 김태준이었다. 여보세요. 저는 박성수라고 합니다. 사흘 전에 편의점에서 실수로 라면을 계산하지 못하고 나간 사람입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제가 정말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물건값과 함께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50만 원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성수 할아버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다.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4천 원짜리 물건에. 할아버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 매장에서 이런 일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무인 매장이라고 만만하게 보는 거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저는 정말 실수였습니다. 제 나이를 생각해 주십시오. CCTV를 보셨으면 아시잖습니까? 뒤에 손님이 급하다고 해서 제가 서둘렀던 거. 그건 할아버지 사정이고 저는 제 가게를 지켜야 합니다. 500만 원 아니면 합의 안 합니다. 그럼 제가 10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성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애원해 본 적이 없었다. 안 됩니다. 500만 원 아니면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성수 할아버지는 휴대전화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정순이 할머니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래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500만 원이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성수 할아버지는 다시 경찰서로 갔다.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금액이 적고 초범이시니까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보통 이런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성수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500만 원을 주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70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생애 말년에 전과자가 된다니. 그는 며칠을 고민했다. 결국 내린 결론은 벌금을 내기로 한 것이었다. 부당한 합의금을 주고 싶지 않았다. 김태준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벌금 100만 원. 성수 할아버지는 벌금을 납부했다. 그날부터 그는 전과자가 되었다. 100만 원의 벌금은 아팠지만 더 아픈 것은 자존심이었다. 72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자신을 도둑으로 볼까봐 두려웠다. 정순이 할머니가 위로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편의점 주인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도 내가 실수를 한 건 사실이잖소. 성수 할아버지는 자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감정은 자책에서 분노로 바뀌어 갔다. 4천 원짜리 라면 한 봉지 때문에 그것도 명백한 실수였는데 자신을 전과자로 만든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미웠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김태준의 냉랭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500만 원 아니면 합의 안 합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다. 성수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에게 이 억울함을 갚아주겠소. 복수를 다짐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72살의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침실로 돌아갔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다. 성수 할아버지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마다 한강을 걷고 오후에는 집 근처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김태준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다.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성수 할아버지는 아들 박준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준호는 45살로 강남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너는 어떠니? 저 괜찮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논현동에 있는 빌딩 하나 매입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쪽 동네 사정 아십니까? 논현동이라. 성수 할아버지는 그 지명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빌딩인데? 삼성 빌딩이라고 5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입니다. 1층에 편의점이 들어가 있고요. 편의점? 성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무인 편의점 아니니?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는데? 준호가 주소를 말했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성수 할아버지가 라면을 실수로 가져온 그 편의점이 있는 건물이었다. 성수 할아버지는 순간 숨이 막혔다. 운명이란 이런 것인가? 아버지, 거기 계세요? 아, 응. 그 건물 매입하려고? 네, 위치도 좋고 투자 가치가 있어 보여서요. 건물주가 팔려고 내놓았거든요. 성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건물 매입하면 내가 건물주가 되는 거 아니냐? 제 명의로 사겠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공동 명의로 할 수도 있죠. 왜요?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내일 저녁에 시간 되니? 네, 그러시죠. 전화를 끊은 성수 할아버지는 거실을 서성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이 바로 기회였다. 하늘이 자신에게 복수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이튿날 저녁 준호는 부모님 집을 찾아왔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준호는 아버지를 닮았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건물 정보를 보여주었다. 이게 그 건물입니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고요. 1층은 편의점,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과 학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매가는 50억 정도 예상됩니다. 성수 할아버지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건물 외관 사진이 보였다. 분명히 그곳이었다. 이 건물 1층 편의점 주인이 누군지 아니? 김태준이라는 사람입니다. 5년째 장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다. 성수 할아버지는 심호흡을 했다. 준호야, 이 건물 꼭 사야겠다. 네. 갑자기 왜요? 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한테 이유가 있다. 내가 돈을 보태줄 테니 이 건물을 우리가 사자.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성수 할아버지는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4,000원짜리라면 사건부터 500만 원 합의금 요구, 결국 정가자가 된 이야기까지. 준호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때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기회가 온 것 같구나.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알겠습니다. 이 건물 제가 꼭 매입하겠습니다. 부자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다. 먼저 건물을 매입하고 김태준의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을 확인한 뒤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준호는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건물주와 협상을 시작했고 한 달 후 50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건물 등기가 준호 명의로 넘어갔다. 성수 할아버지는 20억을 보탰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준호는 건물 관리를 위해 관리회사에 의뢰했고 임차인들의 계약서를 검토했다. 김태준의 계약서를 펼쳐봤다.
계약 기간은 5년이었고 계약 시작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이 딱 6개월 후였다. 게다가 김태준은 6개월 전에 2억 원을 들여 편의점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최신식 냉장고와 진열대, LED 조명, 바닥 타일까지 모두 새로 했다고 했다. 아마도 장기적으로 장사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성수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냉소를 지었다. 잘 됐군. 더 아프겠어. 시간이 흘러 김태준의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되었다. 보통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태준은 계약 만료 5개월 전에 건물주에게 연락했다. 물론 이제 건물주는 준호였다. 김태준은 준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43세가 된 김태준은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준호에게 말했다. 건물주님, 저 1층에서 편의점 하는 김태준입니다. 5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 냈고요. 이번에 계약 갱신하려고 왔습니다. 준호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계약 갱신은 어렵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법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를 냈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요? 이 건물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김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건물주 마음입니다. 저희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까지 매장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호의 말투는 단호했다. 김태준은 당황했다. 6개월 전에 2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것이 머릿속을 스쳤다. 만약 지금 나가게 되면 그 돈이 모두 날아가는 것이다. 건물주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6개월 전에 2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저는 파산합니다. 그건 제 알 바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준은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법을 찾아봤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 정당한 사유의 판단이었다. 김태준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건물의 상태를 조사했다. 건물은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고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재건축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였다. 이건 명백히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김태준은 준호를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심리가 진행되었다. 김태준 측은 건물이 재건축할 필요가 없는 양호한 상태이며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준호 측은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이며 재건축 계획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맞섰다. 실제로 준호는 건축 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철거 및 재건축 계획서를 제출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다. 그동안 김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억 원의 빚이 머리를 짓눌렀다. 그는 은행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 비용을 댔는데 만약 가게를 나가게 되면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었다.
결국 법원은 준호의 손을 들어줬다.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고 김태준의 계약갱신 청구는 기각되었다. 판결문을 받아든 김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그는 변호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더 썼고 소송에서도 졌다. 이제 남은 것은 계약 만료일까지 가게를 비우는 것뿐이었다. 계약 만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오후 김태준은 편의점에서 철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열대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비우는 작업이었다. 마음은 무거웠다. 5년 동안 정성껏 꾸려온 가게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다. 한 명은 준호였고 다른 한 명은 70대 노인이었다. 김태준은 준호를 알아봤지만 옆에 노인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아니, 잠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태준 씨, 인사드립니다. 이분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준호가 말했다. 김태준은 노인을 다시 쳐다봤다. 노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김태준은 번개에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었다. 1년 전 경찰서에서 CCTV 영상으로 봤던 그 노인. 라면 한 봉지를 실수로 가져간 노인. 자신이 500만 원을 요구하고 결국 정과자로 만든 그 노인이었다. 기억 나십니까? 성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아버지, 그때 그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1년 전 당신이 저를 정과자로 만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태준은 무릎에 힘이 풀렸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왜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는지, 왜 재건축을 한다고 했는지, 이 모든 것이 복수였던 것이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김태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먹고 살려고 그랬던 겁니다. 무인 매장 운영하면서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이려고. 본보기요? 성수 할아버지가 끊었다. 4천 원짜리라면 한 봉지에 500만 원을 요구하고 70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을 정과자로 만드는 게 본보기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6개월 전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저는 파산합니다.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수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그를 내려다봤다. 1년 전 자신이 전화로 애원했을 때 김태준은 어떻게 했던가? 500만 원 아니면 합의 안 합니다. 그 말을 잊지 않았다. 김태준 씨, 당신은 1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00만 원 아니면 합의 안 합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태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저도 당신에게 애원했습니다. 제 나이를 생각해달라고, 정말 실수였다고. 하지만 당신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정과자가 되었습니다. 성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담겨 있었다. 이제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할아버지, 제발. 김태준은 울먹였다. 준호가 아버지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시죠. 성수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김태준을 내려다봤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가게를 빌려줄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가게를 비우십시오. 한 달 후면 이 건물은 철거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재건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준이 소리쳤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수 할아버지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을 이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을 부수는 비용이 10억이든 2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게 저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김태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1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다. 4천원 때문에 한 노인의 삶을 망쳤고 그 노인은 10억 원을 들여서라도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게 제 잘못입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성수 할아버지와 준호는 가게를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김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한 달 후 김태준은 가게를 비웠다. 2억 원을 들여 새로 한 인테리어는 모두 철거되었다. 최신식 냉장고와 진열대, LED 조명, 바닥 타일, 모든 것이 쓰레기가 되었다. 그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내와 이혼했다. 아이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었다. 5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삼성빌딩은 정말로 철거되었다. 지상 5층짜리 멀쩡한 건물이 포크레인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철거 비용만 15억 원이 들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새로운 빌딩을 짓기 시작했다. 지상 10층짜리 현대식 오피스텔이었다. 건축비는 50억 원이 더 들어갔다. 총 115억 원의 비용. 하지만 성수 할아버지는 전혀 아깝지 않았다. 김태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1년 후 새 건물이 완공되었다. 성수 할아버지는 준호와 함께 완공식에 참석했다. 새로 지어진 빌딩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아버지, 이제 마음이 좀 풀리셨습니까? 준호가 물었다. 성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그 억울함이 조금 풀리는 것 같구나.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은 결국 공평하다는 것이었다. 선한 일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일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 김태준은 4천원 때문에 한 노인을 정과자로 만들었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인과응보였다. 성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정순이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소. 이제 그 사람 생각 안 해도 되겠소. 부부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성수 할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일이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김태준이 자초한 일이었다. 그날 밤 성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1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악몽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렸고 이제 남은 삶을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김태준은 그 후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후회했다. 1년 전 그날 만약 자신이 성수 할아버지에게 조금만 더 관대했다면 5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받았다면 아니 그냥 4천원만 받고 넘어갔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평생 치러야 했다. 성수 할아버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김태준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4천원짜리라면 한 봉지가 불러온 나비 효과. 작은 아기가 얼마나 큰 재앙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복수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했다. 성수 할아버지는 복수를 위해 100억 원 넘는 돈을 썼다. 하지만 그에게 그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있었고 아들도 성공한 사업가였다. 김태주는 그것을 몰랐다. 그는 단지 한 노인을 만만하게 본 것이었다. 실수로 라면 한 봉지를 가져간 70대 노인을 돈을 뜯어낼 수 있는 호구로 본 것이었다. 그 오판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세월이 흘러 성수 할아버지가 80세가 되던 해 그는 병상에 누웠다. 암 선고를 받은 것이었다. 시한부 인생이었다. 준호와 가족들이 병상 곁을 지켰다. 성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와 있었다. 73년 전 그 사건 이후 그는 다시는 김태준을 생각하지 않았다. 복수를 마친 후 그는 정말로 그 일을 잊었다.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남은 7년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냈다. 손주들과 놀고 아내와 여행을 다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말해주마. 세상을 살면서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른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진리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성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정직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단 한 번 그는 복수를 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정당한 일이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김태주는 신문 부고란에서 성수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그는 오랜만에 그 이름을 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그는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멀리서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절을 올렸다. 준호가 그를 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태주는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 성수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용서를 구할 기회는 영영 사라졌다. 김태주는 장례식장을 나왔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다. 이제 53살이 된 그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빚은 아직 반도 갚지 못했다.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다. 4,000원.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4,000원짜리라면 한 봉지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 만약 그날 그가 조금만 더 관대했다면, 만약 그가 노인의 실수를 이해해줬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평생 치러야 한다. 그것이 인과응보다. 그것이 정의다. 성수 할아버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영원히 남았다. 작은 친절이 큰 행복을 만들 수 있고 작은 악의가 큰 재앙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러니 항상 선을 심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노인의 실수를 범죄자로 만든 가게 주인의 이야기.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